아이고, 64살이라니. 제가 벌써 할머니라는 걸 깨달을 때면 깜짝 놀라기도 해요.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또 1살을 더 먹는다니 참 징그럽기도 하네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가게 밖을 내다보면 해가 짧아진 게 눈에 띄게 느껴져요. 요즘 들어 가을이라 싱숭생숭해져서 그런지 가끔 멍하니 밖을 내다볼 때가 많습니다. 그럼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어요. 뭘 그리 멍하니 보고 있어? 밖에 뭐 있어? 아니, 참 우리가 언제 이렇게 노인이 됐나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도 참 우리 나이면 한창이지. 우리 둘이 고생해서 성공도 해보고 또 망하기도 많이 하고 지금은 그래도 2식구 먹고 살 정도가 되니까 참 인생 무상이다 싶어. 얼씨구, 가을 타는겨? 그런가 봅니다. 이번에 쉬는 날에 단풍 구경이라도 갈까? 그래서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에 남편이랑 며칠 후에 강원도로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가을 타서 복잡한 제 마음을 정리하는 셈치고 제가 즐겨 듣는 이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려고 해요. 제 이야기여도 글재주가 없어서 걱정은 되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어요.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입니다. 저와 남편은 동네 아는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다가 성인이 돼서 식을 올리고 부부 사이가 됐어요. 가진 거 없던 남편과 저는 허튼 데다 돈 쓰는 법은 없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용접 일을 했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첫째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첫째를 임신하고 몸이 힘들어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몸이 좋아진 이후에는 남편과 상의 끝에 트럭에서 떡볶이와 붕어빵을 팔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남편도 주변 용접 공장에서 불이 나서 사람도 죽고 하는 바람에 일을 하기 힘들어 하던 시기였거든요. 여보, 우리 트럭 하나 사서 거기서 붕어빵이랑 떡볶이 파는 거 어때? 그런 건 뭐 아무나 하나. 그랬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일단 뭐라도 해보는 거지. 제 말에 남편은 처음에는 불안하다고 반대를 했지만 저와 충분히 상의하고 고민한 끝에 결국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트럭과 불판 등을 사서 처음에는 떡볶이만 팔았어요. 제가 떡볶이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동생이 셋이었는데 제가 떡볶이만 해주면 맛있다고 정말 잘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알게 모르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첫째를 낳고 나서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와서도 남편과 함께 장사를 했어요. 애한테는 미안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딱히 애를 맡길 곳도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지방에서 살고 계셨고 저는 도시로 나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붕어빵도 함께 팔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붕어빵을 맡아서 했고 저는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그래도 단칸방 월세집에서 방 3개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만해져서 첫째 아들은 동네에서 아이들 모아서 돌봐주는 곳에 맡겼어요. 요즘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창 엄마 손이 닿아야 하는 어린아이를 남의 손에 맡긴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첫째가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해서 병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갓난아이를 트럭에서 키웠던 것 때문이라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5살 터울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저희 부부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할 결심을 했어요. 고정된 곳이 아닌
트럭에서 붕어빵과 떡볶이 장사를 하는 걸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이 잠에 든 새벽에 둘이서 닭갈비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소스며 닭갈비에 들어갈 야채며 그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숯불 닭갈비를 해서 먹었는데 적당한 불맛이 배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일반 닭갈비와 차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은 정말 신이 났어요. 여보, 이거다 이거. 양념만 잘 만들면 손님들이 숯불에 직접 구워 먹으면서 재미도 있고 불향이 확 살아서 맛도 좋고.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얼싸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정수가, 이거다 이거. 우리 이제 가게 보러 다니자. 남편과 저는 그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이제 막 생기고 있던 먹자거리에 작은 숯불 닭갈비 가게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닭갈비만 팔아서 손님이 많지 않았는데 술과 음료를 함께 팔면서 손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매출 기록을 달성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네요. 그러면서 집도 사고 아이들도 하고 싶어하는 공부 다 시키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첫째는 공부머리가 좋아서 대학도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고 졸업 후에는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다가 본인 힘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부모된 마음으로 타지에 딸을 보내는 게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애가 가고 싶다고 하니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가서 열심히 잘 살게. 도윤이 너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알았어 누나. 누나 미국 가면 나 초청해. 나도 미국 놀러 가고 싶어. 초청은? 네가 돈 모아서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 그렇게 딸은 유학을 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현지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은 한국에 나와서 머물다가 가고는 했어요. 미국 사위를 보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콩글리시로 이래저래 말을 하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몸으로 이래저래 표현해줬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래도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인 아들은 누나만큼 공부머리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썽 피우는 일 없이 성실하게 잘 자라줬어요. 성격이 무뚝뚝하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서 엄마 아빠 고생한다고 방학이면 닭갈비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저희 아들을 보면 칭찬이 자자했어요. 듬직한 아들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장사가 잘 돼서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생기자 가게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저 둘이서만 일하기에는 일손이 딸려서 직원도 2~3명 둘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아들은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도 다녀오고 복학하고 졸업한 후에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주는 중견기업에 입사를 해서 다녔습니다. 딸이 손주를 데리고 미국에서 한국에 다니러 오면 아들이 조카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우리 제이미는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우르르르르 삼촌 해봐 삼촌.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딸이 웃다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야 도윤아, 너도 얼른 장가가서 애 낳아라. 너 지금 몇 살이지? 28인가? 여자친구 없어? 자기 누나의 물음에 아들이 저희 부부는 처음 하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 여자친구 있지. 이제 1년 반 사귀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이거 그렇게 오래 만났어? 엄마 아빠한테는 말도 안 하고 우리 아들 서운하네? 우리 엄마 서운하시구나. 아들도 연애하고 장가도 가야죠. 아들의 말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서운하다. 그렇게 오래 만났으면서 왜 이런 방구 말이 없었어? 언제 한번 가게에 데리고 놀러와. 애는 착하냐? 착해요. 그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서로 보자마자 눈이 맞았죠 뭐.
아들은 본인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장가를 보낼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엄마 된 마음으로 조금 섭섭하기도 했네요. 쿨한 척 하고 싶었지만 엄마로서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항상 제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아들도 자기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섭섭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생각만 해도 싱글벙글 행복하게 만드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아이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도 때가 되면 소개해 주겠지 하고 남편과 저는 궁금한 마음을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장가 가고 싶어요. 저 이제 곧 29이니까 내년에는 식 올리려고요. 조만간 채원이랑 같이 집에 올게요. 엄마 아빠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애가 순하고 착하고 저처럼 성실하고 좋아요. 우리 아들 벌써 애처가 될 기세네. 그래, 그 날짜 정해지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놓을 테니까. 네, 엄마. 아빠, 엄청 궁금하시죠? 기대하세요. 아들의 들뜬 기분이 저희 부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왔어요. 아들 여자친구가 숯불 닭갈비를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가게로 왔습니다. 인상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들 말처럼 선해 보이고 웃는 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 도윤씨 여자친구 임채원이라고 해요. 그래요, 반가워요. 시장하죠? 내가 맛있는 거 해주려고 했는데 그 닭갈비로 괜찮겠어? 가게가 정말 크네요. 저 닭갈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서 아들 여자친구가 주방까지 와서 본인들 줄 음식을 직접 내갔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보니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싹싹하고 애가 밝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닭갈비 정말 맛있어요. 왜 맛집으로 소문났는지 단박에 알겠네요. 진작에 올걸. 그래요? 맛있게 먹으니 고맙네.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먹어요.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음식도 복스럽게 잘 먹어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어찌나 해맑게 웃고 있던지 저렇게 둘이 좋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견례는 생략하자고 하더라고요. 바깥 사돈이 간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느라 경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줄 알았죠. 아프다는데 억지로 상견례를 진행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애들이 지들끼리 알아서 예식장까지 예약을 해뒀다고 해서 어지간히 빨리 살림 합치고 살고 싶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며느리는 거짓말을 작정하고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턱이 있었겠나요. 아무튼 식장에서 처음으로 사돈들을 만났는데 암으로 고생했다는 사람치고는 건강해 보여서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며느리랑 사이가 대면대면해 보이더라고요. 딸아, 결혼 축하한다. 네,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도 그 당시에는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편과 저는 아들이 일하는 서울 중심가 근처에 아파트를 사줬어요.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을 거의 다 들이다시피 해서 아들 집을 해줬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하는 집, 저희는 또 벌면 되니까 아들 집 한 채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아들 집을 해줬습니다. 아들은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대출 받아서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고 며느리가 결혼 후에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 음료수니 간식이니 사가지고 와서 일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울 뿐이었어요. 그런 검은 속내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단팥빵 사왔어요. 드시고 하세요. 어머, 그냥 와도 되는데. 고마워, 우리 며느리. 뭘요? 어머니, 저 할 일 없어요? 나중에 저도 어머니네 숯불 닭갈비 체인점 하나 낼까봐요. 지금부터 열심히 배울게요. 이거 보통 일 아닌데? 회사에서 사무일만 하던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그럼요.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당시에는 가게가 꽤 잘 되는 편이어서 남편과 저의 노후 자금만 모으면 며느리에게 물려줘도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남편도 열심히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비법 소스는 조금 천천히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사실 저희 가게에 직원이 5명이었고 일할 사람은 충분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그저 귀엽고 예쁘게만 보였네요. 그렇게 며느리는 일주일에 3번씩은 꼭 저희 가게에 와서 일을 했어요. 꽁으로 며느리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월급도 줬습니다. 됐다고 하면서도 못 이기는 척 다 받아가더라고요. 시어르신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며느리는 그런 기색 없이 와서 살뜰하게 일을 해줘서 저와 남편은 그저 흐뭇했습니다. 채원이가 가게 와서 일하니까 너무 고맙네. 그치 여보? 그러게, 그 막내딸 생긴 기분이야. 애가 어찌나 애교도 많은지. 당신은 아들 뺏긴 것 같아서 며느리 밉고 그런 거 없어? 시어머니들이 보통 며느리 미워하잖아. 뭔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도윤이가 좋은 짝 만났구나 싶어서 나는 좋아. 이제 슬슬 소스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줄까봐. 어이씨구, 정말? 우리 비법 소스 딸내미가 와도 안 가르쳐 줄 거라더니 대단한 결심했네. 남편과 저는 며느리에게 비법 소스며 뭐며 영업 비밀을 다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애는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난 후에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희 가게에 발길을 뚝 끊었어요. 궁금해서 전화를 해봐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물어보면 가게를 구하러 다니느라 바쁘다는 말을 했습니다. 채원이가 식당 차리고 싶다고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느라 바빠요. 그래? 뭐 그 숯불 닭갈비 가게 한다니? 우리 가게 와서 많이 배워가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퓨전 요리점을 하고 싶다는데 걱정이에요. 왜? 채원이 야무지게 일 잘하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서 와이프 응원해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엄마. 주말에 채원이 데리고 가던가 할게요. 그래, 고생해. 아들이 뭔가 며느리에 대해 하는 말이 조금 달라진 걸 그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저 좋다고 착하다고 칭찬만 했던 아들이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조금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가게를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서로 마찰이 조금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서 저희 가게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렸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은 10년이 넘게 함께 일을 한 사람들이라서 계속 함께 이겨내자며 서로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리고 얼른 코로나 시국이 종식이 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고 있었어요. 한 달이면 적어도 일주일은 오던 단골들도 발길을 끊고 1년이 넘어가면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까지 끌어다가 가게세를 내고 직원들 월급을 줬어요. 직원들도 미안했는지 스스로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만둘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같이 버티지. 이 시국에 그만두면 어디 가서 일하려고.
사장님 사모님한테 죄송스러워서 더는 못 나오겠어요. 손님도 없는데 계속 월급 받기도 죄송스럽고요. 저라도 그만둬야지 그 사장님 부부 숨통이라도 조금 트이죠.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배달 일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할 일 많으니까요. 나중에 코로나 종식되면 그때 또 불러주세요. 미안해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천재지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허망했습니다. 무슨 노력을 해도 시국이 그렇기에 노력이 무상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코로나 시국이 2년이 넘어가면서 주변 상인들도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저희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거의 다 까먹고 저희 부부에게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남아있던 직원들과 대성통곡을 하며 가게 문을 닫고 파산 신청까지 했어요. 여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우리 둘이서 어떻게 일군 가게인데? 제가 탄식을 하자 남편도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다. 역병이 돌고 있으니 뭐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정수가, 우리 정말 어쩌냐? 이 빚을 다 어떻게 해? 이제 돈 벌어서 우리 둘이 편하게 살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파산 신청 전에 남편과 둘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불행이 저희에게 닥쳐온 것인지 정말 괴롭기만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저희 부부에게 돈을 보내주려고 했지만 애들도 살기 바쁘고 힘든 것 뻔히 아는데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채무자에게 나눠서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내놓